혹시 드론 좋아하세요? 자, 친구들과 공원에 나가서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드론 한번 날려보려고 하다가 벌금 6,000불 2019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드론 개정안 캐나다 아빠와 함께 뭘 알고 지켜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 드론 로우스 캐나다 BC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를 입력하시면 드론 개정안이 소개되어 있는 정부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드론은 에어크래프트다. 결국 이제 드론도 그냥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의 비행체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이제 파일럿으로 여기선 칭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는. 재밌어요. 자, 여기서 당신이 비행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상황과 지켜야 할 룰에 대해서, 그리고 드론 이 법을 어겼을 시에 부여되는 페널티에 대해서 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비행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도 언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드론을 날릴 때 알아둬야 할 법적 요구사항, 지켜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만약 내가 날리는 그 드론의 무게가 250g 이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드론을 등록할 필요도 없고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장난감으로 장난감 정도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아래로 쭉 내려서, 그럼 실제로 내가 이제 비행을 할 때 무엇을 알아둬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이 법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따라서 또 드론을 날리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또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베이직이고 하나는 어드밴스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게 뭔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베이직 오퍼레이션은 아래 나열된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할 경우 베이직 오퍼레이션으로 간주합니다. 자, 내가 uncontrolled airspace면 규정되지 않은 제한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비행을 얘기하죠. 그리고 30m 군중들 바이스탠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이스탠더라고 함은 지금 현재 비행을 드론을 날리는 조종사 나 자신과 나와 함께 이제 드론 비행에 참가하고 있는, 같이 놀고 있는, 또는 어떤 특정 목적으로 인해서 비행을 같이 하고 있는 참가자 이외의 이외의 사람들, 결국 군중입니다. 일반 군중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자, 일반 군중들에게서 30m 떨어진 곳, 여기서 이제 평행 30m라고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제 우측 그림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군중들에게서 30m 떨어진 곳에서 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중들의 머리 위로 비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제 예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어드밴스드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지켜야 할 항목이 이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나는 군중에게서 30m 떨어진 곳에서 비행을 한다. 하지만 여긴 컨트롤드 에어스페이스, 결국 규정된 어떤 특정된, 규정된, 제한된 공간에서 비행을 할 경우, 나는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30m, 군중들과 30m 떨어지긴 했어도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아닌 어드밴스드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베이직 오퍼레이션인 경우에는 난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자, 첫째, 드론을 등록해야 됩니다. 트랜스포트 캐나다라는 그 단체 협회에다가 내가 지금 사용할 드론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첫 비행 전에. 자, 비행 등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비용은 5불이고요. 원격 조종을 하는 비행 시스템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0g 이상
그리고 25km 이하인 경우의 드론은 25km 이하의 드론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250g 이하의 드론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25km가 넘는 드론을 비행할 경우에는 Special Flight Operation Certificate이라는 것을 취득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론을 등록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 우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내 등록 번호를 드론에 기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페널티가 있는데 내가 만약 등록되지 않은 드론으로 비행을 시도했다. 1000불에 대한 벌금이 주어지고요. 벌금은 1000불이고 개인인 경우 벌금은 1000불이고요. 특정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5000불의 벌금이 징수됩니다. 내가 만약 드론을 등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자, 내가 드론을 등록을 했고 비행 도중에 비행 도중에 드론이 어딘가에 추락을 했다 할 경우에 협회에서 찾아준다고 하네요. 거꾸로 이 드론이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 협회에 연락이 닿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만일 드론이 발견됐을 경우에 등록 번호를 보고 주인에게 연락을 주겠다라는 게 되겠네요. 또 그 드론을 제작한 제작 업체에서 리콜 요청이 왔을 때에도 협회에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드론을 등록하는 방법은 드론 매니지먼트 포털이라는 곳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따로 링크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좀 이따가 다른 페이지에서 드론을 등록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제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드론 등록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3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구입한 날짜, 제작 모델, 시리얼 번호, 그리고 무게, 그리고 타입 오브 드론이라고 합니다. 드론을 샀을 때에 드론의 타입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용카드 또는 이너액트 카드니까 데빗 카드가 되겠네요. 드론 매니지먼트 포털에서는 Government of Canada 로그인 GC키라고 왜 우리 정부 사이트에 접속할 때 쓰는 그 아이디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뱅킹 로그인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정 왜 저희가 일반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뭐 구글이다 페이스북이다 계정을 통해서 접속하듯이 드론 매니지먼트 포털에서도 특정 은행 로그인 그러니까 온라인 뱅킹으로 로그인하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론을 등록하고 나면 아까 말했듯이 드론에 내 등록 번호를 기입을 해야죠. 자, 드론의 등록 번호만 기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몰 베이직 이그잼이라고 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스몰 베이직 이그잼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스몰 베이직 이그잼은 응시료가 10불이고요. 베이직 오퍼레이션을 하기 전에 즉 250g 이상 25km 이하의 드론을 날릴 경우에 반드시 이 시험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스몰 베이직 이그잼은 35개의 문항이 주어지고 시간은 90분 그리고 합격 점수는 65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면 이 스몰 베이직 이그잼은 그냥 일반 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드론 플라이 스쿨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한 후에 응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필수는 아닌가 보네요. 시험 문항은 기본적으로 원격 조종 비행
시스템을 다루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 결국 드론이죠. 드론 말고는 딱히 원격 조종을 하는 비행 시스템이 몇 가지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만들어진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자,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는 24시간 이후에 다시 재응시를 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합격할 때까지 몇 번이든 응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비용은 계속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위쪽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떨어지고 재응시를 할 경우에는 똑같은 이제 비용이 지불이 된다라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이 끝나고 시험 결과를 받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이 끝나고 바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베이직 오퍼레이션의 경우 시험이 끝나고 합격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비행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비행 자격증은 내가 드론을 비행할 때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비행 자격증은 2년, 이 비행 자격증은 계속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고, 이게 2년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이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자격증을 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이제 아래쪽에 또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특정 세미나 안전교육에 참석을 하거나 드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또는 셀프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이 인강이죠. 인강을 통해서 그냥 프로그램을 보고 해당 정보를 수료하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최신 정보가 계속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기서 이제 TC 트랜스포트 캐나다라고 할게요. 자, 트랜스포트 캐나다에서 제공을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거나 또는 드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또는 인강을 통해서 그 해당 정보를 습지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이게 2년간 없을 경우에는 내가 가진 자격증이 무효 처리된다, 이제 폐지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시험을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버튼이 링크가 있네요. 자, 이게 베이직 오퍼레이션인 경우에 이제 해당을 했었고, 다음은 그러면 또 내려서 지금 알아본 것은 이제 스몰 베이직 이그잼이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드론으로 비행을 할 때 내 비행 자격증과 그 등록된 등록 번호는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알아본 것은 이제 베이직 오퍼레이션이었는데, 자, 그러면 어드밴스드 오퍼레이션은 뭔지. 자, 어드밴스드 오퍼레이션은 규정된 그 비행 공간에서 비행을 한다. 즉, 규정된, 제한된 공간이니까 이 공간이 어디가 규정이 됐고 어디가 제한이 됐는지는 그 비행을 하시기 전에 알아보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어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지 나오니까 그건 잠시 후에 얘기 드리고요. 자, 규정된 제한된 공간에서 비행을 하거나 또는 군중의 머리 위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예를 들자면 해변가에서 사람들이 바캉스를 하고 있고 내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 위로 드론이 날아가면서 비행을 촬영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또는 군중들이 서 있는 곳에서 아까 30m 떨어진 30m 밖에서 비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30m 안쪽에서 비행을 해야 되는 경우 역시 어드밴스드 오퍼레이션으로
경우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어드밴스드 오퍼레이션인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역시 드론을 등록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내 등록 번호를 기입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시험이 좀 바뀌는데요. 아까는 스몰 베이직 이그잼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스몰 어드밴스드 이그잼을 패스해야 한다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몰 어드밴스드 이그잼은 뭔지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비는 마찬가지로 10불이고요.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다시 재응시할 경우 가격은 같습니다. 스몰 어드밴스드 이그잼은 조금 다른 게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필기와 실기가 함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명칭으로는 이제 시험에 통과를 한 이후에 플라이트 리뷰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정해진 리뷰가 가능한 사람과 함께 리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자, 스몰 어드밴스드 이그잼은 총 50문제 선택형이고요. 똑같이 보기가 2개 이상 쥐어지는, 이제 우리는 이제 사지선다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선택형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합격 점수는 80점. 오, 이거 굉장히 지금 높죠. 역시 원격 조종 비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베이직 이그잼과 마찬가지로 드론 플라이트 스쿨이라는 곳을 통해서 과목을 이수한 후에 시험 보는 것을 권고하고 있네요. 만약 내가 시험에서 떨어질 경우에 이 시험 역시 24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합격할 때까지 재응시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스몰 어드밴스 이그잼 역시 시험 결과는 시험이 끝난 직후에 바로 드론 매니지먼트 포털이라는 곳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좀 다른데 시험 스몰 어드밴스 이그잼을 패스한 이후에 플라이트 리뷰를 완료를 해야 비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아까 베이직 오퍼레이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을 하면 바로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 여기서는 레퍼런스 번호, 내가 합격한 그 등록 번호를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번호를 가지고 드론 플라이 스쿨에 연락을 해서 플라이 리뷰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플라이 리뷰가 도대체 뭔지 또 궁금한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플라이 리뷰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몰 어드밴스드 이그잼을 스몰 어드밴스드 이그잼에 합격을 한 경우 그 합격 레퍼런스 번호를 가지고 리뷰에 응시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리뷰를 위해서는 플라이트 스쿨에 결국 이제 학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학원에 연락을 해서 리뷰를 하겠다. 내 시험 합격 번호를 제출을 하고 리뷰를 하겠다라는 스케줄을 잡은 후에 이제 리뷰를 할 수 있는데 디지털 카피 또는 피지컬 카피, 이제 사본이죠. 합격증을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급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입된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등록을 완료한 드론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본인 드론으로 직접 리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플라이 리뷰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실기 감독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딱히 리뷰를 하는데 정해진 가격은 없고 이제 리뷰를 하는 그 학원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내고 이제 리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리뷰에 합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리뷰를 한 이후 24시간 안에 이메일을 통해서 공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시험 역시 계속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되고 2년 동안 이게 자격증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을 경우에 발급된 자격증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만약 리뷰에서 떨어진 경우 그 다음날 시험을 재응시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리뷰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 24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은 없고 계속해서 재응시를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은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합격할 때까지 계속 재응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학원들에 따라서는 그냥 한번 비용을 내고 합격할 때까지 계속 리뷰를 하게 한다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플라이 리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어드밴스드 오퍼레이션인 경우에 시험에 패스를 해야 되고 리뷰를 봐야 되고 까지 지금 왔죠. 자, 그리고 자격증이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이 됐다면 드론을 날리는 드론으로 드론을 비행하는 그 동안은 이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역시 등록 번호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등록 번호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Controlled Airspace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제한된 공간이고 특정 목적으로 내가 이제 비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이거를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여기 이제 링크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 연락을 해서 사전에 허가를 요청을 해야 되고 스케줄을 잡으면 내가 비행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동안 그 허가된 시간 동안만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내가 6월 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우리 집 앞에 있는 어디 어디 공원에서 뭐 이렇게 비행을 할 거다. 뭐 공원이기는 해도 뭐 군중들이 주변에 있거나 할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 어드밴스드 오퍼레이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드론의 무게가 250g 이상, 25kg 이하인 드론에 해당하는 경우였고요. 25kg가 넘는 경우에는 스페셜 퍼미션을 받아야 하는데 이 스페셜 퍼미션에 대해서는 이번 리뷰에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따로 리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5kg가 넘는 드론을 날리는 경우는 굉장히 좀 흔치 않은 일인데 제가 한번 몇 가지 이제 드론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서 이 스펙을 한번 보니까 뭐 드론 중에 25kg가 넘는 드론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야, 이쯤 되면 그죠? 굉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를 메고 이게 이제 25kg가 넘는 드론인데요. 그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는 보통 일반 레크레이션 용이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으로 이제 뭐 촬영을 위한 거라든가 또는 뭐 리서치를 하는 데도 좀 쓰일 수 있겠네요. 드론이 굉장히 큽니다. 와, 사람 혼자서 못 들겠어요, 이거는. 그죠? 날개가 몇 개야? 자, 그러면 드론을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이제 드론 이제 비행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내가 비행을
비행하는 목적, 내가 비행하려는 목적에 맞는 드론을 선택해라. 그리고 드론 등록하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드론을 날리는 이제 그 동안인데, 드론을 날리는 동안은 내가 모니터를 통한 게 아니라 실제로 드론이 가시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드론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122m 아래, 그 위로는 날릴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군중들에게서 30m 떨어진 공간, 여기서 이제 emergency operation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산불이 난 곳, 있을 수 있죠. 산불이 났을 때 드론을 날려서 산불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이제 구경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거나 퍼레이드를 할 때 이거를 또 이제 드론으로 또 촬영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유튜브에도 보면 이제 많이들 계신데, 이제 이런 경우도 역시 허가되지 않는다, 제한된다. 자, 그리고 물론 공항과 이제 헬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헬리콥터 착륙장이 되겠네요. 왜 한국에는 보통 이제 빌딩들 위쪽에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있는데, 캐나다도 보면 이제 곳곳에 있죠. 그래서 공항에서는 5.6km, 그리고 그 헬리포트에서는 1.9km까지 떨어진 공간, 밖에서 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된 공간이 되겠네요. 사실은 저도 이제 유튜브 때문에 촬영을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사실 저희 마을이 한쪽에 공항이 있어요. 마을이 굉장히 작은데 한쪽에 공항이 있다 보니까 그 공항에서 5.6km를 벗어나서 이제 드론을 날리려고 하면 날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마을 끝 산 쪽으로 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산에서는 또 못 날리게 돼 있잖아요. 나무들 때문에 드론이 이제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저희 마을에서 드론은 어려울 것 같고, 250g이 넘지 않는 드론으로는 촬영이 거의 안 되죠. 나중에 한번 아이폰을 매달아서 한번 시도를 고프로를 한번 매달아서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뭐 에어크래프트라고 이제 비행기죠. 뭐 하늘에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거나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면 그곳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라. 뭐 딱히 거리는 특정되지 않고, 특정돼서 이제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비행기에 가까이 가지 마라, 위험하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거를 어겼을 때, 해당 법규를 어겼을 때 어떤 주어지는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가 굉장히 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비행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비행을 했을 때의 1000불, 등록되지 않은 드론으로 비행을 했을 때의 1000불, 그리고 공간, 아까 이제 영상 중에 쭉 나왔던 그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비행을 했을 경우에 1000불, 그리고 사람이나 비행기 또 이제 에어크래프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해를 가했을 경우에 3000불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이 벌금들은 각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등록되지 않은 그 드론으로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 비행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 그럼 총 6000불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자, 이건 개인이었고요. 이제 법인이나 어떤 특정 단체인 경우에는 이 금액이 이제 올라가는데요. 5배. 즉, 똑같은 케이스라고 해도 각 5,000불씩의 벌금이 주어지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을 때 역시 5배인 15,000불에 해당하는 벌금이 징수됩니다. 합의 총 3만불까지 이제 징수가 되는 거죠. 자, 내가 드론 비행을 처음 한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배터리가 충분히 있는지,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은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진 않는지 일단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 기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언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드론을 처음 날릴 때 드론을 날려본 적이 있는 경험자와 함께 비행을 하기로 함께 비행하는 거를 권고하고요. 이제 오픈 스페이스니까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비행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낮추고 웬만하면 땅에서 가까운 곳에서 낮은 속도로 비행을 하라고 하고요. 밤보다는 낮 시간에 날씨가 좋을 때에 비행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네요. 실제로 사고라는 게 이제 예기치 못했을 때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퍼블릭 리어빌리티 인슈런스라고 해서 대인 보험에 가입하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이제 패밀리 인슈런스라고 해서 집에 해당하는 보험과 또 자동차 보험이 보통은 이제 가입되어져 있는데, 이 보험은 지금 드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나 어떤 대인 사고나 대물 사고에 대해서 커버하고 있지 않다고 언지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나도 1000명 찍고 싶다. 언젠간 찍겠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야, 이제 드론 말고 딴 거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뭐 가지고 놀지? 종이 비행기? 6,000불. 아니, 드론이 사실 좀 위험하긴 해요. 날씨도 좋고 땅은 넓은데 고속도로 타고 저기 가다가 황무지에서 날려야 되겠다. 황무지에서. 그냥 유튜브 보자. 이제 애교를 떠는구나. 애교를 떨어.